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는 오늘이 이틀째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는 날인데 하마스가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에서 위반을 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이고 이런 중요한 뉴스, 그리고 오늘 연기가 풀린다 할지라도 이번 그 협정 이후에 아주 중요한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고요. 경제도 이제는 12월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올해 지난해에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 같은 것이 거의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2024년을 조금 내다볼 수 있겠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이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조금은 오늘 이제 주말이니까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이 왜 그렇게 독해지는가, 이 부분은 많은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복음주의 그 기독교 신자도 계실 테고,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비영리 모임이죠. 포럼, 그 트리니티 포럼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분석을 해놓은 그런 한 네 가지 정도를 크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마스가 오늘 이스라엘이 두 가지를 위반을 했다는 건데, 하나는 인질을 보내주고 또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보내주고 하는 협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약속들을 했죠. 그런데 하마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부터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트럭 한 90대를 막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드론을 띄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공습은 물론이고 정찰 비행기 띄우는 거 다 금지하기로 하는 게 휴전인데 그랬다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우린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마스는 97대의 구호품을, 물품을 실은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래? 그럼 오늘 자정까지 이 인질 교환하는 협상 하지 않으면 다시 전쟁을 대대적으로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정이면은 로스앤젤레스보다 그쪽이 10시간이 앞서가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낮 2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 되겠네요.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듣고 계시는, 제가 방송을 하는 도중에 휴전이 풀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현상은 그런 상황인데, 이 인질과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면서 나흘 동안 가자 지역 사람들이 숨을 돌리고, 그리고 인질 가족들도 조금 안심을 하면서 또 다른 인질의 가족들은 희망을 품어보고 하는 이 같은 일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질 24명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00명이 넘는 그런 인질과 수많은 가족들의 고통은 이어집니다. 어제 보면은 현재 시간으로 아침 7시쯤 이제 인질을 교환했잖아요. 인질과 수감자를. 그건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새벽 7시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해가 뜨는데요. 요즘에 그때가 돼야지 그쪽 지역은 해가 뜨기 때문에 해가 뜨자마자 바로 이제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하마스가 얼마나 잔혹하게 인질을 잡고 그 뒤에 생사도 확인해 주지 않고 했는가 하는 그 잔혹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질 구출이 우선인가 아니면 하마스 파괴가 우선인가, 이걸 정립을 해야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아니고 이제 오늘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하마스 측으로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 39명이죠. 어제 이제 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제가 그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하루에 거의 2번씩 주말을 빼고는 클립을 올리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올린 클립에서였는지 아침에 방송에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라완 아브지아네라는 이런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6살 때 서한지구에서, 지금 풀어주는 사람은 서한지구에서
뭔가 이스라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뭐 이스라엘이 정해놓은 룰에 어겼다 해서 감옥에 갇힌 건장한 남성들은 아닙니다. 10대 청소년과 여성들입니다. 거의 이제 히잡을 쓴 그런 여성들인데 이 라완 아부 지하데는 16살 때 감옥에 들어간 건 그게 벌써 거의 9년 됐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측의 주장은 이스라엘 병사를 칼로 찌르려고 했다. 찔렀다는 게 아닙니다. 미수 혐의입니다. 미수 혐의로 뭐 징역 16년이라고 하던가요? 얼만큼 굉장히 오랜 그 형을 받고 거의 9년을 16살 때부터 복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 16살, 유난히 16살 때도 작았어요. 이 소녀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목격자들도 히잡을 쓰고 히잡을 벗으라고 하고 히잡을 쓰고 있고 이스라엘 그 정착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인과 서한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곳이잖아요. 히잡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는 군인을 칼로 찌르려고 했다. 찔렀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여성이 됐겠네요. 16살 거의 9년 하면 25살 26살 정도 됐는데 이제 이 소녀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풀려나기 직전에 이제 그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축하할 기분이 아니다. 이게 가자에 있는 서한지구와 가자지구가 이제 다른 지역이니까요. 서한지구, 가자지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가자지구가 지도로 보면은 훨씬 동북쪽이고 서한지구가 남서쪽 해안에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이집트 바로 위에. 그래서 서한지구에서 본문 팔레스타인기와 또 서한지구는 하마스가 아니라 파타당이니까 파타당의 기가 이렇게 걸려져 있고 그 정도가 축하지 지금 우린 축하할 기분이 아닌 게 우리 딸 아이를 거의 9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데 너무 많은 가자 사람들이 숨졌다. 같은 민족이 숨졌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숨진 대가로 우리 딸이 풀려났기 때문에 너무 그분들께 미안하고 같은 민족 그 가자지구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그게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역시 이 휴전을 선포한 기간 중에도 아직도 인질을 교환은 안 되고 있지만 휴전 중인 거죠. 북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휴전 기간 동안에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집이 안전한지 보려고 또 위반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면 군인에게 맞아서 이스라엘 군인에게 맞아서 총에 맞아서 숨진 사람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집 찾아보러 간다고 그리고 다친 사람도 있고 다시 그래서 남으로 다친 채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봤더니 돌하고 모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다는 건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고요. 그래서 휴전은 쓸모가 없어. 나는 이미 다 집도 절도 없는데 그리고 가족의 시신도 찾질 못했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진 아래서 어떻게 내 가족의 시신을 찾을 건데 하면서 휴전은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하마스는요 남쪽으로 일반 가자 주민들과 함께 피신을 내려와서 칸 유니스라는 곳에 지금 하마스의 군 최고 그 사령관 그 모하메드 데이프가 태어난 난민촌이 있는 칸 유니스 쪽에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의 말에 따르면 이쪽에서도 한 7,000명 정도가 실종됐다. 그 가운데 반이 넘는 4,700명이 여성과 어린이다. 잔해에 묻혀서 어떻게 수습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럼 지금 하마스가 보건국이 팔레스타인 밝힌 게 14,500명이 숨졌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7,000명 정도가 행방불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투가 멈췄으니까 이거는 사상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죠. 이게 그냥 대강 어림짐작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료망과 다 연관이 돼서 확인된 그 사망자 숫자가 지금 14,50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 가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사람의 사망자는 지금 2만 명 훨씬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4,000명이었다가 12,000명으로 수정을 했고, 이스라엘에서 그 인구 비할 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뭐 700만 명 조금 안 되니까요. 아랍 사람 빼고 하면. 그러면 미국 인구로 따지면 39,000명이 숨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39,000명이 숨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잡겠다면서 하마스가 아닌 민간인 살해한 사람을 똑같은 계산으로 하면은 120만 명 이상 살해한 겁니다. 4만 명 대 120만 명 이상. 가자지구 인구가 230만 명 정도 된다고 볼 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망자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 이스라엘에서 인질부터 살려내라. 하마스 지금 다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부터 살고 볼 일이지. 라고 얘기하고 계속 미국 텔레비전에도 얼마나 하마스가 잔인한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제가 어제 3살짜리가 가장 어린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린 것은 인질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미국인 인질 가운데 가장 그 어린 나이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뭐 2살짜리 아이도 인질에서 풀려났고 했죠. 그리고 오늘 풀려날 인질 14명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그 14명 가운데도 또 미국인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그런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인질 구출을 먼저 해야 돼 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우파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때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마스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하고 민간인 많이 다치더라도 설령 인질의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마스부터 잡고 봐야지 돼 하는 내분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하마스가 원하는 거고 하마스는 가자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숨졌어 하는 것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원합니다. 더 긴 휴전을 당연히 바라고 있겠죠. 그래야 몸을 추스리니까 하마스로서는. 그런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긴 휴전을 할 그럴 마음은 뭐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당장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흘 동안 휴전이 끝나고 나면은 2달 동안 적어도 2달 동안 격렬한 전투를 벌일 것이다. 이건 남쪽에서도 전투를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에 다 집도 버리고 와서 집이 다 재가 되고 돌이 되고 돌만 남아있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남쪽도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좀 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3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첫 번째는 가자 주민들의 죽음과 파괴의 규모.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인질이 저렇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2살짜리도 인질로 잡아갔고 그것보다 더 어린아이도 인질로 잡아갔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병원에 있는 신생아들, 조산아, 미숙아들 인큐베이터에 전기를 넣어주지 않아서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6일씩이나 포위하면서 중상자 숨집니다. 신생아 인큐베이터 전기가 안 들어와서 숨집니다. 하는데도 생사람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부, 벤자민 네탄야후 지도부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종교적인 이유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예수가 구세주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살아서 지금 뭔가 약하게 태어난 아이를 세계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셨다면 눈을 감은 것이고 귀를 닫은 것이고 저 신생아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전기가 없어서 죽는 거 뻔히 알면서 말려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40여 명 인질을 데려가서 그러느냐. 이런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비대칭도 이만저만한 비대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마스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이런 집단 보복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건.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현장에서 취재하는 수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있죠.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저희가 뉴스를 보도할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애매모호하기나 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이쪽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고 하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더 많이 거짓을 뭉쳐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집단이 이깁니다. 거짓이 강하고 그 거짓을 퍼뜨리는 전파력이 강하면. 지금은 이게 전부 이스라엘 쪽으로 다 뭉쳤거든요.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쪽 팔레스타인 쪽을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확실성은 죽음과 파괴의 규모. 가자 사람들이 하마스에도 분노를 하죠. 그러나 하마스에 대한 분노가 더 클까? 이스라엘에 대한 더 분노가 커질까? 두 번째, 이스라엘이 그 같은 세계적인 여론에 의해서, 여론은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치다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전술을 바꿀까? 비전투 요원, 하마스가 아닌 그런 하마스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남부. 지금은 막 난민촌이고 뭐고 다 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쏘는 데가 이유가 있기도 해요. 하마스가 그것을 본부로 쓴다. 그럼 본부로 썼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직 알세파 병원, 조산아들, 부상자들 많이 숨진, 물도 안 주고 약도 안 주고 전기도 안 주고 해서 숨진 그 병원이 이 전쟁 기간 동안 하마스가 군 지휘 통제부로 썼다고 했잖아요. 그 증거를 이스라엘이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병원의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병원은 지금 다 문 닫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비전투 요원의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전술을 수정할까? 아니 남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대피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게 이제 또 딜레마고요. 세 번째는 오케이.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아랍 국가에서는 심지어 하마스를 너무 싫어하는 그런 국가, 이란과 경쟁적인 그런 국가에서도 전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이 같은 고통에 본인들이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 사이에서 11월 28일에 지금 휴전이 끝나는 거거든요. 휴전이 끝나면은 중동이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이 지지하는 또 누구 예멘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걱정을 했었던 중동의 어떤 그 화약고가 다시 화약고로 터지나 불이 붙나? 중동의 악몽이 본격화되는가? 이 점이 이제 11월 28일 오늘 만약에 휴전이 깨지지 않는다면 11월 28일 휴전이 끝난 이후에 또 갈 길입니다. 시사만평을 두 개를 보시겠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 내용이 제법 길게 여러분들께 전달됐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미국 국내적인 이슈는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마스가 밑바닥에 있네요. 하마스가 있으니까 민주당의 단합이라는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그 아래서 하마스가 뻥 하니까 민주당의 단합이라는 자동차가 완전히 부서지고 마네요. 날이 가면 갈수록 미국에서 이스라엘 영향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예술에서 예술까지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유명하잖아요. 밥 딜런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레오나르드 코엔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국적은 주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만해라. 해도 너무한다.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이렇게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겠네요. 자동차가 부분적으로는 깨져서 그게 지금 왼편에 보면 쉬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처럼 보이지 않나요? 다른 사람인가요? 그랬더니 두 사람 가운데서 뒤에는 아이고 뒤야, 아이고 머리야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 동조하는 것처럼 오른편에 보면 이스라엘 군인이 탱크를 가지고 가서 뭐 좀 병원을 뭐 유리창도 깨지고 했네요. 부분적으로 병원은 공습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모습 하고 silence, 침묵, 이스라엘이 하는 잔혹 행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눈 감을 수 있지만 그게 다 눈 감아지진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도 젊은이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전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찍어줘서 대통령이 됐는데 많이 바이든에게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나도 지나친 이스라엘 지지 때문에 다 사정이 있죠. 국가마다 사람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누구의 생명이 됐던 그냥 생명을 이스라엘이 1,400명이 1,200명이 숨질 때 이스라엘인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자 지구에서 14,500명 그리고 수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숨지게 하는 부상자는 더 많고 이런 일이 너무하지 않는가. 하마스를 그리고 못 잡는다니까요. 결국은 본인들도 알면서 정치행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전쟁이 우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속보였습니다. 두 번째, 경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요. 전문가에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저희 합의점이 없습니다. 내년이 어떨 것이다.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11월 말이면 이제 연말이 이미 시작이 됐죠. 오늘이 11월 25일인데 대규모 투자은행들의 내년 전망이 다 엇갈립니다. 내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데자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골드만삭스는 미국 성장이 UBS의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2배, 2.1%. 이 정도면 뭐 미국에서 견고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고 또 뭐 일부 은행에서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뭐 지금보다 반 정도로 떨어질 거죠. 그럼 2% 아래인데요. 또 다른 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보다 위인 3%, 지금 뭐 한 3.4%, 2% 이러잖아요. 3.2%. 이게 전부 사람들이 그러면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어떻게 할 거야? 더 올리진 않겠지만 언제부터 내릴까? 빠른 속도로 내릴까? 이런 걸 짐작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2.73%까지 될 거야. 그럼 지금 5.25, 5.5 뭐 이 정도 되잖아요. 뭐 아예 많이 내려갈 거야 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성장이 좋으니까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UBS의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도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간의 인플레이션 줄어드는 것 있고 성장률은 엄청 크게 내려갈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건가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반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하고 성장률은 또 뭐 괜찮고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와 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어디예요? UBS, 골드만삭스 전부 다르잖아요. 네 개의 주체가 네 가지의 다른 전망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여러분들께서 외워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 크게 담아두실 이유도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얼마나 불확실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또 외부의 영향이 많은데 이렇게 중동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직 알 수 없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도이체뱅크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1970년대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리고 UBS는 금리가 말이에요. 또 올라간대요. 올라가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왜냐하면 이자가 올라가면 막 어디 성장을 시킬 때 돈을 빌려서 성장을 시키지 내 돈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도 약해지고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돈 빌릴 때 이자율 높으면 많은 돈 못 빌리잖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 인공지능 등등 이게 이제 생산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호황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골드만삭스의 경우는요. 이거 과거와 비교해서는 우리가 안 돼. 투자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거야.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뭐 이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신기술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칩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뭐 어디까지 올라갔다 어디까지 내려갔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한 가지 공통점은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딱 그렇게 바뀌어 있답니다. 그리고 또 뭐 2024년도에는 미국의 많은 경제적인 모순이 결국은 해결될 거야. 인간이 어떻게 해설하기보다는 저절로 해결이 될 거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12월 말에 있을 연방준비제도 그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 정도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경제 문제였고요. 인공지능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라는 회사, 여러분께서 많이 쓰고 계시는 챗 GPT를 지난해 11월 달에 만든 이 회사의 샘 알트만이라는 CEO가 이사회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며칠 만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돌아오세요 하고 해서 결국은 돌아왔잖아요. 그 회사로. 돌아가면서 이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한 사람만 남겨주고 7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이 7사람을 9사람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라는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한 데다가, 그리고 이번에도 샘 알트만이라는 CEO가 해고가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희 회사로 오세요. 웰컴. 다른 분들도 함께 오세요. 하니까 거의 800명 되는 직원들이 전부 뭐 청원서에 서명도 하고, CEO를 내쫓은 이사들을 다 해고해라.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데려와라. CEO를 다시. 아니면 우리도 다 샘 알트만 따라서 가겠어. 하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 거기서 받는 대우 우리 같이 해줄게. 해서 결국은 샘 알트만이 다시 인공지능 회사로 오픈 AI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사들은 왜 그를 해고했는가? 이건 뭐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지만요. 샘 알트만이 자신의 펫 프로젝트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죠. 뭔가를 이게 처음에는 비영리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뭐 인류의 득이 되는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을 내걸고,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득이 되게 하려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영리 회사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이사들은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의 목표인 이거 뭔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막 확장하는 것보다 우리는 도덕적인 뭔가를 먼저 지켜야지 돼. 인공지능이 뭐 사람을 능가한다던가 너무 위험하게 된다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돼 하는 쪽의 이사들과 샘 알트만은 CEO잖아요.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 회사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리적인 것을 많이 갖고 결국은 거기서 부딪혔던 그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이상주의에서 벗어나서 큰 상업적인 실용주의로 광범위한 변화를 할 것이다 하는 걸 예측하는 겁니다. 이사들이 다 쫓겨나고 도덕을 지켜야 돼. 너무 뭐 속도를 빨리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개발해서는 안 돼. 그러면 뭐 사람들의 일자리도 뺏기고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고, 이런 게 이사들의 생각이었고, 이 샘 알트만이라는 CEO는 어차피 하는 거니까 최고까지 정말 열심히 뛰어가야지 돼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참 같은 회사에서 뭐 은행도 이사들이 마음에 안 들면 돈을 대는 사람들이니까 뭐 은행장 내쫓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경우는 처음부터 뭉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에는요, 뭐 여러 사람, 아주 기술업계에선 유명한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레리 서머스라는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고 미국의 재무장관이었고, 논란도 많죠. 이 사람 학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돈벌이를 잘해요. 학교에서 나온 뒤에는 뭐 일주일에 하루 일하고 얼마를 벌었다고 하던가요. 일주일에 하루 일하고 뭐 강연 활동 2008년도에 520 일주일에 하루 일하고 520만 달러를 벌었고, 어떤 회사에서 자문, 컨설팅 이런 거 하는 거죠. 또 강연한다고 280만 달러 벌고, 거의 뭐 얼마예요? 800만 달러. 이 사람은
이슈가 아주 뭐 여성에 대해서는 뭐 어떤 과학 이런 분야에 있어서 수학에 있어서 여성보다 남성이 나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제프리 앱스틴 있죠? 그 어린 여자아이들 막 어디 섬도 사고해서 유명한 사람들 다 비행기에 태우고 갔다는 그 비행기의 탑승자 명단에도 이 사람이 레리 서머스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인공지능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공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 같은 현실적인 감각이 여러 분야에서 돈적으로나 등등 사람 사귀는 데 있어서나 있는 레리 서머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디지털 통화도 이런 금융업계에서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아주 쉽게 이런 것을 어답트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그런 그 회사에서 본인이 돈 많이 벌면서 일을 하고, 뭐 월스트리트, 실리콘밸리 큰 기업의 이사회의 멤버로서도 일을 많이 고문도 하고 학자에서 이렇게 돈 사람이 레리 서머스거든요. 빌 클린턴 시대의 재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의 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중대한 역할을 맡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만들고 개발할 때 오픈 AI라는 회사에 돈을 많이 댔지만 중간에 오픈 AI에서 이 사람 너무 영리적으로 가 샘 알트만을 해고했을 때 샘 알트만을 받으려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사회에 두 사람을 집어넣으면은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 오픈 AI가 더 사업적인 마인드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주식값 많이 올랐더군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나머지 오픈 AI, 인공지능의 오픈 AI가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제 더 확실한 경쟁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샘 알트만이라는 38살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너무 중대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 AI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들이 많지만 지금 다른 무슨 뭐 그 엔트로픽은 아마존도 투자를 했지만 구글도 투자를 했어요. 구글은 바드도 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라는 인공지능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본인들도 또 다른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굉장히 이제 라이벌들이 생길 것이고 활발해질 것이고, 정치인들은 걱정하죠. 야, 선거에 가짜뉴스를 인공지능이 마구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나? 선거철에 국가 안보에도 위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등 주요 이런 회사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전문가의 리뷰 같은 것을 다 받도록 이런 자발적으로 약속을 하도록 촉구를 했고요. 행정명령 같은 거 뭐 많이 지금 발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오픈 AI라는 회사의 CEO가 쫓겨났다. 다시 직원들이 우리 그 사람 좋아요. 왜 그 사람 좋다고 하냐면요. 엄청나게 지분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줬어요. 이 CEO가 직원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쫓겨났다가 며칠 만에 한 닷새 만에 다시 돌아간 것은 이사회의 실패한 쿠데타다. 실패한 반란.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사회에서 이 CEO를 쫓아냈는데 그 전에는요. 사실은 이 CEO가 이사들을 조금 이렇게 힘을 약화시키려고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이건 뭐야? 우리 7명이 너를 쫓아내겠어 했고, 나중에 한 명은 어머 제가 거기에 동조한 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기도 했고, 아무튼 그런 거죠. 같은 배에 타고 있다가 뭐 여러 사람을 배에서 밀어내려고 하니까 그 여러 사람 이사들이 한 사람 CEO를 밀어냈다가 다시 본인들이 이 배에서 떨어지고 그 이사가 배 안에 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을 설계를 할 때 이 오픈 AI라는 회사도 인간이 어떤 도덕적인 가치라든가 목적을 갖고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애를 쓴다던가 이런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들과 CEO가 호환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컴퓨터 모든 정보를 다 통합을 해서 사람이 하면은 혼자 뭐 몇십만 년이 걸려도 못할 일을 인공지능은 모든 정보를 쫙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감성적인 것, 인간의 터치 같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인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지금은 또 실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더 굉장한 것을 내놓는 그런 거잖아요.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추론하고 더 인간이 갖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인공지능 1950년대에 만들어진 용어랍니다. 그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그냥 만들어낸 지능 intelligence가 존 그 맥카티가 만든 용어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모든 데이터를 식별하고 할 때 인공지능이라는 얘기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럼 챗봇은 뭐냐? 챗봇은요. 우리가 누군가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아서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분을 사람이 아니라 챗봇, 이런 인공지능의 챗봇이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어디 아마존에서 뭐 물건 사는데 뭐가 안 돼요,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채팅할 때 사람이 아니라 챗봇이 해주는 거잖아요. 사람 역할을 담당하는 로봇 프로그램,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챗봇도 1960년대부터 써왔던 용어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공지능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딥페이크. 딥은 깊은 것이고 페이크는 가짜입니다. 아주 깊은 가짜. 사람들이 진짜라고 속이기 위해서 설계된 인공지능으로 만든 모든 이미지와 목소리, 이게 딥페이크라고 하죠. 딥페이크, 챗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시고 할 겁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하는 여러 가지 말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점점 많은 전문가들이 확신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잡지 애틀란틱에 글을 쓰시는 분이고 이분은 트리니티 포럼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트리니티 그 신학교에 관계되신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복음주의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의 글을 제가 거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2019년도에 루안다 하면 우리가 영화로만 봐도 대단한 내전이잖아요. 그 루안다의 일간지 더 뉴 타임스의 편집장인 케네디 엔다히로, 이분이 루안다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만들어진 증오심, 그 증오심이 어떻게 끔찍한 규모의 죽음으로 대학살로 이어졌는지를 설명을 했다고 알려주십니다. 트리니티 포럼의 선임 연구원인 피터 베넷이가요.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 매체가 특정 집단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지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1959년도에 루안다 최대 민족 집단인 후투족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물, 그 영향력 있는 그 정치인물이요, 조셉 기테라, 이 사람이 미들네임도 있어요. 길어요. 아무튼 뭐 조셉 기타라가 루안다에서 두 번째로 큰 인종 집단인 투치족을 제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후투족이 투치족을. 그래서 이 투치족을 투시르 해충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충이야 적에게 라고 얘기를 하는. 투치족을 그렇게 해충이라고 낙인을 찍고 비인간화하는 거죠. 쟤들은 동물이야, 애니멀이야, 이런 얘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을 때 이민자들에게, 물론 특정 이민자를 얘기한 거지만 애니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은 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말을 할 때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뭐 아시아 태평양 무슨 기구에 소속이 돼서, 그땐 연방 하원 의원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얘기 못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디오가 발표가 됐죠. 오디오에서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미셸 스틸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인터뷰를 하더군요. 그 뒤에 그 말을 수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니멀이야, 강간범이야, 뭐야 이렇게 하다 요즘에는 아주 본인의 라이벌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충이라고 표현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루안다가 투시 쪽에 대해서 이렇게 비인간화를 하다가 1994년도 100일 동안 약 100만 명이 숨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로써 시작된 유혈 사태를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11월 11일이었습니다. 베테랑스 데이에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이렇게 해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면은 요즘은 뭐 공산주의자다, 저 사람들 파시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은 미국을 다 파괴를 하고 미국은 외부의 적보다 지금 내부의 적이 훨씬 더 사악해. 외부의 적이 덜 위험하고 덜 심각해. 그리고 이처럼 연설을 하면 기립박수를 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민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9월 20일에는 아이오와주 더뷰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우리나라를 파괴한다 뭐 등등등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적을 패배시켜야지 돼. 이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막 해를 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문득문득 드는 그런 생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당연히 그래도 돼 하는 걸 너무너무 잘 부추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사악하고 영리한 말로서의 수사학적, 심리학적 게임인데 이 게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믿게 하니까. 미국 정치인 중 유일하게 지지자들에게 막 혐오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렇게 혐오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켜서 어떤 대상들에게 본인의 정치 적이 됐던가 이민자가 됐던가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충성을 하게 하잖아요. 내가 쟤네들 다 해치워줄게. 한 방에 해치워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을 포함해서 트럼프 반대자들은 미국의 적이다.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잖아요. CNN 막 발밑창에 깔아뭉개는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MSNBC와 MBC 모 회사가 너무 본인에게 나쁘게 보도를 한다면서 반역 혐의로 조사를 해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도 반역죄로 처형해야지 된다. 이런 걸 암시하고 왜 아직도 처형하지 않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왜 한 달 안에 처형되지 않았는지 총살되지 않았는지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그런 본인의 캠페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역은 반역이고 반역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사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이 집에 이제 절도범, 강도범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다쳤잖아요. 그 당시에 뭐 두개골이 골절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을 정도의 부상이잖아요. 그 부상을 조롱하고 자기를 기소하면 미친 검사, 미친 판사, 미국의 수치다. 미국의 수치고 특히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와이프와 그의 가족이 그 잭 스미스 특별검사보다도 본인을 더 경멸한대요.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는데 많은 저 방송인입니다. 저 신문기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다 트럼프의 이 말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제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주 정말 사람들이 보통 때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지. 일요일마다 교회에 꼭 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뭐 스몰 그룹에도 빠지지 않아. 정말 저 사람은 저 기자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제 제가 그것까지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텍사스주 그 와코에서 2024년도 선거 캠페인을 처음 했는데요.
그때 트럼프가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이제 들어갔었던 그런 뭐 폭도들 한 16명인가를 이제 비디오를 쫙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미국을 위하는 사람이다, 너무너무 정의다, 전사다, 이런 얘기를 쫙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4사람은 경관을 폭행했거나 뭐 무슨 뭐 스프레이를 뿌려서 경관을 아무튼 힘들게 했거나 이런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거든요. 신원을 확인해 보면. 그런데 당신들이 억울합니다, 내가 그 억울함을 또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유니버시티의 역사학자인 루스 벤 기알트 씨, 이분이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권위주의자가 돼요. 미국에서는 권위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권위주의자가 돼서 미국을 일종의 독재 정치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더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내가 되면은 법무부, 무슨 연방수사국 다 그냥 싹 물갈이 하겠어. 본인 대통령이었었을 때도 그랬어요. 본인 사람 앉혀놓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야, 나가도 너무 나가네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죠. 지금 연방수사국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앉혀놨던 그 사람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충성스러운 유권자 지지자다. 여러분들도, 한국 분들도 한국 그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명한 이름 잘 알려진 학자라든가 유명하지 않지만 또 뭐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을 보세요. 전부, 저는 전부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부 아주 잘 알려진, 여러분들께 알려진 전부 신앙이 저에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서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일 겁니다. 미국과 통하는 거예요.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이 트럼프 공화당의 가장 충성스러운 유권자.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이제 종교,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습니다. 거의라는 얘기예요. 거의. 이게 지금 낮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I don't think so. 예수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터 베너스의 얘기입니다. 항상 예수의 윤리와 반대되는 잔인한 윤리를 갖고 있고 매일 더욱더 잔인해지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충성을 보인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트리니티 포럼의 선임연구원인 제게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베스트셀러 작가 브레네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비인간적인 말, 이런 걸 막 좋다고 막 박수치고 듣고 비인간적인 이미지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인간성이 약화된다. 이건 무슨 뭐 유명한 뭐 브레네 브라운 작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77세의 인종차별주의자, 분명하죠. 인종차별주의자인데 한인분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면서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웃겨요. 여성도 좀 혐오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 빼고. 그리고 성폭행 혐의, 뭐 강간 혐의까지로 또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민주선거를 뒤집을 목적으로 치명적이고 폭력적인 반란을 선동했고 개인의 부를 위해서 대규모 사기를 저질러서 지금 사기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는 유죄인데 벌금 범위를 설정하는 재판입니다. 91개 혐의로, 중범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집권할 경우 통치에 대해서 권위주의 전략을 써서 모두 없애고 나는 보복의 정치를 하겠어 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베너 씨도 애틀란틱에 이 글을 썼지만, 얼마 전에 제가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이다 하는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예로 듭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가 승리한다면 그의 파괴적인 본능을 확인시켜 줄 거다. 그리고 그의 그 파괴적인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첫 번째 임기 때보다는 저항을 덜 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사람 구성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웹사이트 등등을 보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네 하면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저항을 덜 받으면서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 최악의 상황을 알았잖아요. 첫 번째는 몰라서 뽑았잖아요. 이제는 알면서도 그가 당선된다면 알면서 뽑았기 때문에 미국의 도덕적인 권위는 저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세계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국 존중하지 않는다니까요. 선거는 소수 몇몇 주에서 대여섯 군데 주에서 무슨 뭐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이런데 미시건 등을 포함한 그런 데서 몇만 명들의 유권자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2024년도 세계의 운명이 미국의 몇 주에 몇만 명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하는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이분이 그대로 쓰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인간성도 배반하고 있고 뭐 모든 사람을 사랑해 섬겨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크리스찬들은. 이게 이제 트리니티 포럼의 선임연구원이 애틀란틱에 쓴 글입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네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내일은 또 일요일이지만 오늘의 미국 탑 뉴스 브리핑도 해드려야 되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정도 중요한 게 있는데 시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